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침대와 생리대, 온수매트까지 번진 라돈 포비아가 이제는 아파트에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도 이 정상치의 12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다고 하죠. 하지만 이 관련 규정이 생기기 전에 세워진 아파트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라서 당분간 이를 두고 논쟁이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3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작됩니다. 2021년까지 연차별로 모든 학년으로 확대됩니다. 청담대교 아래 유휴 공간을 쉼터와 운동시설로 활용한 아트큐브가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조성전부터 제기된 민원으로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입니다.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의 많은 부분이 CCTV 설치와 동청사 개선 등에 사용되고 있어서 애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부가현 3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조합과 주민이 충돌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인원 충족이 안 돼 회의가 불법이라는 주장입니다. 지난해 초 광진구는 청담대교 아래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아트큐브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에는 쉼터와 운동시설 등이 조성됐는데 이곳이 최근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설 조성 전부터 예견된 민원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성엽 기자 어서 오시죠. 이 아트큐브 폐쇄를 고려 중이라는데 먼저 이 아트큐브가 어떤 곳입니까? 네, 지난 2013년 광진구는 서울시 경관 개선 지구 사업에 공모해 7억 원의 예산을 받아옵니다. 예. 거기에 구예산 3억 원을 보태 3년 뒤인 2016년 7월 청담대교 아래 아트큐브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이곳에 스케이트보드장과 농구장 그리고 쉼터를 조성한 것이죠. 운동시설을 만든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조성 전부터 말이 많았다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트큐브 공사는 2016년 7월에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광진구는 공사가 시작되고 3개월 후인 10월 19일에 가서야 주민 공청회를 여는데요.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데 공사 시작 후에야 공청회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예. 게다가 그 공간은 여름이면 인근에 사는 어르신들의 피서지였거든요. 청담대교 아래가 시원한 그늘이 되니까 어르신들이 돗자리를 깔고 더위를 식혔던 곳이었죠. 예. 그런데 그걸 없애버린다고 하니 말이 더 나왔던 겁니다. 예. 일반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 정도 불만만 있었던 건 아닌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네, 지금 말씀드릴 불만이 핵심인데요. 예. 아트큐브 폐쇄를 고려하는 가장 주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조성 전부터 주민들은 운동시설에서 들려올 소음을 우려했습니다. 아트큐브 바로 인근에 주택가가 있는데 농구장과 스케이트보드장에서 틀림없이 소음이나 굉음이 발생할 것이라 걱정한 거죠. 예. 이 같은 우려는 조성 후 실제 피해로 이어졌고 주민들의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그 결과 아트큐브를 조성하고 채 한 달이 안 돼 스케이트보드장 운영을 중단하기에 이릅니다. 예. 주민들은 300여 미터 떨어진 뚝섬 유원지만 가도 다양한 운동시설이 있는데 굳이 여기 설치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예산 낭비라 입을 모으기도 했죠. 예. 이렇게 설치 전부터 예견된 민원이었는데 이 소음 대책 등의 그런 대책을 강구하지는 않았나 봅니다. 네, 소음을 줄이려고 따로 설치한 건 없고요. 예. 다만 운동시설을 좀 축소하긴 했습니다. 애초엔 X게임장이라고 해서 대규모 스케이트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예. 민원을 고려해 스케이트보드장으로 대체한 거죠. 하지만 스케이트보드장 역시 소음이 발생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만한 사실이었고 결과적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그럼 이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원인은 이 소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가장 큰 이유이긴 합니다만 예. 관리의 어려움, 예산이 지속해서 소요되는 점 등도 폐쇄 조치를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몇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아트큐브가 조성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의 모습인데요. 철망은 군데군데 심하게 뜯겨 나갔고 서로 엉킨 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예. 주변엔 쓰레기나 오물이 가득합니다. 이건 작년 모습이고요. 최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광진구가 800만 원을 들여 철망을 수리했는데요. 철망 전체를 보수한 게 아니라 끊어진 철사를 다른 철사로 위에서 끌어당기는 모양새로 조잡하게 수리가 돼 있고 예. 철사 끝도 제대로 마감 처리가 안 된 탓에 곳곳에 튀어나와 안전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쓰레기나 오물이 가득했던 곳은 현재 트럭에서 물건을 파는 분들이 이 공간에 차량을 주차하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의 취지와는 많이 다르게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예. 이렇듯 관리가 되지 않는 데다 관리를 하면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점 등이 구에선 고충이라고 토로합니다. 예. 아직 폐쇄가 확정된 게 아니라 고려 중인 거라고요. 그럼 이 개선될 여지도 있는 겁니까? 네, 개선이라면 소음 방지 시설을 추가로 예산을 들여 설치한다든지 네. 소음이 나지 않는 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이런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예. 지금 겨울이다 보니 아무래도 운동시설 이용자들이 적고 그에 따라 민원도 적은 상태니까 봄까지 좀 지켜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10억이라는 돈도 결국엔 혈세일 텐데 이 처음부터 예견된 민원을 대처하지 못한 점은 이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21년 서울의 모든 초중고교 무상급식 실시를 앞두고 내년부터는 일단 고3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시작됩니다. 이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의회와 각 자치구가 조금 전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현장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동훈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자리는 시와 의회, 교육청 그리고 각 자치구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우선 이 내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9곳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범 운영된다는 소식 접해 들으셨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 기존에 이랬던 계획과 달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의회와 서울시 25개 모든 자치구가 함께 새로운 계획을 내놓는 자리였는데요. 당초 9개 자치구 시범 운영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 전면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즉 내년부터 서울시 자치구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의 친환경 학교 급식을 추진하기로 한 것인데요. 또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까지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2021년까지 서울시 모든 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거에 이 모든 자치구들이 동의는 하고 있는 셈이네요. 이 연차별로 어떻게 네. 진행되는지 여부는 나왔습니까? 네, 당초 9개 자치구 시범 운영 발표 후에 이 시범 운영 자치구 학생과 타 자치구 학생 간 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예. 또 이 제반 여건상 이 참여하지 못하는 자치구에 이 부당하게 이 비난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예산 확보를 위한 시의회의 노력과 이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자치구의 합의 등이 맞물리면서 이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서울시 모든 자치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원됩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1학년까지 이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난달 서울시가 발표했을 때도 이 당장 예산 문제로 반색했던 자치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돈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이 예산 문제였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등 친환경 무상급식의 확대 소요 예산은 942억 원 정도인데요. 네. 이 중에서 교육청이 약 50%, 그리고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자치구들이 많지만 이 학생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자 또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내년 고등학생 한 명당 연간 급식비 지원 예상액은 79만 원 정도인데요.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와 시의회 그리고 교육청과 25개 자치구가 이 손을 맞잡고 전면 무상급식의 뜻을 함께한 만큼 이 서울 무상급식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동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 교육에 필요한 여러 제반 사항들도 보편적 복지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무상급식 확대 협약이 열린 서울시청 연결해봤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2011년부터 의무화됐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성북구는 주민참여 예산제 선도 자치구라 불리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반대의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추진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 현황입니다. 구단위 사업 20개,
동단위 사업 75개가 진행됐고 모두 11억 5천여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이 1동. 주민센터 온수 보일러를 교체하는 데 5천만 원, 또 주민센터 에어컨과 창문을 바꾸는데 1,5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동청사 관리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월곡 1동도 상황은 마찬가지. 주민센터에 CCTV를 설치하고 주차장 센서 등을 바꾸는데 1,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 역시 모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으로 설치된 무단투기 감시용 CCTV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이 CCTV 설치 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에 맞는지는 생각해볼 문제라는 겁니다. 올해 진행된 75개 동단위 사업 중 15가지가 CCTV 설치 사업. 내년 역시 70개 사업 중 22개 사업이 CCTV 설치입니다. 성북구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CCTV를 설치해왔는데 굳이 주민참여 예산까지 CCTV를 설치하는 데 써야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사업이 아니라 주민의 시각에서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의 기본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CCTV 설치뿐만이 아니라 홍보랑 교육 부분에 대한 사업 내용도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건 거고, 그랬을 때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나오냐. 1단계는 이건 거고요. 교육 이후에는 실제 사업 내용을 받거든요. 혹시 지역 문화가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 문화 개선 프로그램이 사실 사업으로 올라와줘야 되는 거고요. CCTV가 아니라. 상황이 이렇자 성북구는 2년 전부터 주민참여 예산에서 CCTV 사업은 제외하겠다는 내부 지침을 마련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총수과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는 있다 보니까 그럼 이제 총수과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해보자라고 이제 신청을 하신 게 의외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저기 조율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번 같은 사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좀 있어요. 그렇다면 왜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이 검토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도 활동했던 성북마을살이연구의 홍수만 대표는 사업의 주체가 주민이 아닌 공무원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주민들 이름 빌려가지고 제안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회의 그런 것들은 주민들은 제안을 했는데 그걸 충분히 이제 토론이나 합의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형식에 맞춰서 딱 한 번에 회의로 끝내버리는 그런 방식도 있고,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라 공무원 참여 예산 제도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성북구청 관계자 역시 동단위 사업의 경우 주민센터에서 관할해야 하다 보니 공무원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민들이 제안을 하시면 그 사업을 하게 되는 건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그 동주민센터에서 사업을 안고 하는 과정이 좀 피로도가 많이 쌓이는 건 있어요. 한 7, 8년 하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적인 사업 발굴도 좀 그렇고. 전문가들은 경기도 시흥시의 사례를 제안합니다. 시흥시의 경우 동별로 배분된 주민참여 예산의 50%는 반드시 공동체 사업에 써야 한다는 규정을 정한 것. 반복적인 시설 개보수 사업에 제약을 둔 겁니다. 또 다양한 사업이 제한될 수 있도록 동단위 모임을 활성화하고 해마다 주민참여 예산 박람회를 통해 사업 평가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 지역 현황에 맞춰서 작년도 성북구 사업이 어떤 거였고 어떤 사업 내용이 있었는데 장단점이 어땠고 문제가 발견됐다. 올해는 어떻게 가자.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발전될 수 있고 개선 방향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주민참여 예산제가 아니라 공무원 참여 예산제라는 한 시민단체 이야기가 귓가를 맴돕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선도자치구란 타이틀을 지켜내려면 좀 더 내실화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집중 취재 와디슈 이혜진이었습니다. 서대문구 부가현 3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조합이 대의원 회의를 구성하는 과정을 놓고 한때 주민과 충돌하는 소동이 일었습니다. 어제 부가현 3주택 재개발 조합에서는 조합이 대의원 회의를 구성해 대의원 보궐선거를 실시하려 하자 주민들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참가해야 대의원 회의와 보궐선거가 가능하다며 현재 조합의 대의원 회의 구성은 불법이라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습니다. 서대문구 역시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의원 보궐선거는 조합총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부가현 3 재정비 촉진 구역은 지난 2006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조합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0년 넘게 재개발이 표류되어 왔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소셜벤처기업의 그간의 노력을 살피고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소셜벤처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참가한 업체 가운데 뛰어난 아이디어를 선보인 10여 개 업체에게는 최고 2천만 원의 격려금도 지급됐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소셜벤처 기업만 260여 개, 전국 최대 규모의 소셜벤처밸리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셜벤처 기업은 훌륭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만 자금이나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 상용화엔 애를 먹고 있는 실정. 이에 따라 성동구가 정부와 대기업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셜벤처 엑스포를 마련했습니다. 소셜벤처기업 간의 교류와 구인 구직을 포함한 인적 네트워킹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열린 행사지만 정부의 소셜벤처에 대한 인식 제고에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엑스포의 핵심은 각 소셜벤처 기업의 현재 활동과 향후 가치를 경쟁하는 혁신 경연 대회였습니다. 대회에선 개발도상국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병원 예약과 접수가 가능케 하는 의료 플랫폼 서비스 업체와 유기농 면화와 나무 껍질 등으로 만든 신발을 판매해 보육원 아이를 돕는 업체 등 10여 개 업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들 업체엔 최고 2천만 원 등 총 1억 원의 격려금이 지급됐고 성동구 공공안심상가와 소셜 허브센터에 입주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가죽 같은 경우에는 자투리 가죽을 재활용한 리사이클 소가죽이고 총 7차례의 기부를 통해서 900만 원의 교육기금을 전달하였고 그래서 총 4명의 아이들에게 영어와 컴퓨터, 제과, 제빵과 같은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였고 이 밖에 엑스포에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포럼과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 소셜벤처 기업의 제품 구매를 약속하는 구매 지원 선포식 등이 열렸습니다. 한편 성동구는 지난 2014년 말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 기금 조례를 제정했고 3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소셜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최근 아이들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보내도 되는지 걱정하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겁니다. 서대문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가 한자리에 모여 안전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신영 기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 학대 논란과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등 지난해 전국의 어린이집에서는 8,532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사고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고 통학버스에는 운전자가 아이들이 모두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안심벨 설치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안전 논란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먼저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해 만든 규제가 오히려 어른들을 위한 규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들아, 책임 담당자에게 안전교육을 꼭 받고 나가야만 해. 이건 아주 쉽고 돈도 안 들고 어른들에게 편안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도전해라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인지 점검하고 아이들이 다칠 게 있을까, 어떻게 혁신해야 될까,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교통안전과 아동학대, 식품안전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학부모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불거진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교사 1명당 평균 20명의 아이를 담당해야 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일의 과부하를 유발해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합니다. 또 아동학대 논란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오해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둘 사이의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이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는 옆에서 보거나 그렇게 한 분은 그렇지 않게 또 보여요. 아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CCTV 장면이 나오는 것뿐이지 그 외적으로 그 선생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또 조사 결과 나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가정 내 적절치 못한 훈육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한편 평소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실천하기 어려웠던 가정 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급식 관련돼서 잘 이제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아이한테 음식이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집에서는 미처 제가 못 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당장 실천을 좀 해야겠다. 이 밖에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 사고에 대한 전달 체계 마련과 어린이집 공개 수업 확대 등이 대안으로 제시돼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광진구가 민선 7기 첫 예산인 2019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1.25% 증가한 4,94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진구는 이같이 예산액이 증가한 것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실용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는 출산과 보육에 관련한 예산 34억여 원을 편성했고 50플러스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10억 8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생활 안전과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약 50억 원을 투입합니다. 광진구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26일 열리는 제221회 광진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입니다. 용산구의회 정례회도 어제 개회를 시작으로 2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6일부터 9일간 4,468억 원 규모의 내년 구사업 예산안과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는 2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안을 비롯해 1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누군가에게 첫눈은 옛사랑을 떠올리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다가올 겨울 걱정의 시작일 수도 있고 거리 위 피켓을 든 노동자에게는 마음속 한켠을 더 시리게 합니다. 오늘 저녁 서울에 첫눈이 내릴까 각종 미디어가 주목하고 있죠. 여러분은 첫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